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험이 이제 교양 과목 세 과목은 국영사는 뭐 좀 쉬었다고 하고, 이제 우리 행정직렬 같은 경우는 행정법 전공 과목이 조금 어려웠다고들 해서 이제 거기서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좀 그런 전망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오늘 출제 행정학은 문제 출제 잘 됐습니다. 잘 됐고, 난이도도 한 중상 정도,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되게 쉬운 것도 아니고, 한 문제 한 문제가 조금씩 생각을 해야 되는, 뭐 물론 일부 기출 두세 문제 정도는 아주 판박이형 기출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흐름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응용 문제도 좀 있었고, 전체적으로 저는 괜찮았다고 보고요. 너무 또 구급 시험이 어려워서 뭐 7급보다 더 어렵게 나오거나 이제 그건 또 안 되잖아요. 네, 작년 9까지 9급보다는 이제 좀 많이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됐을 것 같고, 한 85점 정도면은 잘 본 시험이다, 잘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90점, 95점 맞기는 조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자, 그럼 오늘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 직업공무원제 특징. 자, 직업공무원제는 기본적으로 계급제 폐쇄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요. 1번은 이건 틀린 거죠. 직무급은 직위분류제입니다. 동일직무, 동일보수, 직위분류제. 근데 직업공무원제는 기본적으로 계급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제도도 생활급이에요. 생활급. 생활비를 지급하는. 자, 1번이 틀렸고요. 이제 2, 3, 4는 다 맞잖아요. 폐쇄형이니까 신분보장 될 거고, 또 신분보장 해주니까 이 넓은 안목, 계급제니까 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신분보장 해주니까 경력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외입에서 채용을 안 하니까 재직자들이 계속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겠죠.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 문제는요. 국민들한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끌어들이는 정책, 뭐 세금을 걷는다든지 공무원 모집을 한다든지 뭐 국방을 하기 위해서 뭐 징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신도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 추출 정책이죠. 알몬드와 포엘이 상추, 분규 이렇게 네 가지 나눴는데요. 지금 상추, 분규. 네, 그 중에 추출 정책입니다. 추출. 일명 동원 정책이라고 하죠. 이것도 크게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직위분류제 6개 구성 요소, 위급열, 군유 등인데, 제가 이 직무 등급은 직급하고도 다르고 등급하고도 다르다. 종류나 성질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해서 보수를 동일하게 줄 수 있는,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직무 등급이다. 등급도 아니고 직급도 아니다. 그런데 이거는 맞게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고, 틀린 거는 2번이었죠. 직급은 종류도 유사하고 곤란도 책임도도 유사하여 인사행정상 전반적인 대우를 동일하게 해줄 수 있는 직위들의 집단. 그러니까 종류도 유사하고 곤란도 난이도도 유사해야 돼요. 여기는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요. 얘가 틀린 거죠. 2번이 틀렸죠. 1번 직위. 직류는 직렬을 다시 세분한 거. 동일한 직렬 내에서. 맞죠. 2번이 답이에요. 자, 이게 직위고요. 직위. 종류도 유사하고 곤란도도 유사해. 이게 바로 직급이라고. 직급. 이게 직급이라고요. 여기 보면 틀리게 되어 있네요. 직급은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 책임도도 유사한 직위들의 군,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요. 종류는 유사하지만 난이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이게 직렬이죠. 직렬.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이군, 직군. 동일 직렬 내에서 특별히 유사한, 이게 직류. 그다음에 종류는 다르지만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한, 이거는 등급이죠. 등급. 근데 직무 등급은 이 말이 빠져야 돼요. 종류가 다르다, 종류가 유사하다, 이 말이 빠지고 뒤에 요 말만, 이렇게 뒤에 요 말만 있으면 이거는 직무 등급이 맞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윌슨의 규정치모예요.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돼서 크게 느껴진다. 비용은 소수에게 액티브 마이너리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편익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비용은 다수에, 제가 잘못 봤는 문제를요.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돼서
작게 느껴지고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돼서 크게 느껴진다는. 그럼 이건 이제 사일런트 모조리티가 되고 이 사람들은 액티브 마이너리티 아주 설치는 소수가 돼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지대추구 포획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이익에 맞게 규제 정책이 채택이 된다는 자, 이런 현실을 설명한 이론이 윌슨의 빈집이 운다고 중에 이게 바로 고객 정치죠. 고객. 그 이익을 보는 소수가 적극적인 로비를 해서 비용 부담을 하는 다수는 조용하고 그걸 압도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2번의 고객 정치예요. 자, 윌슨의 규정치 모형은요,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느냐, 다수에게 분산되느냐에 따라 이운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이익 집단 정치. 둘 다 집중돼, 크게 느껴집니다. 첨예한 대립. 요거는 운동가의 정치. 비용은 다수에게 집중돼서 작게 느껴지고, 사일런트 머저리티. 요거는 소수에게 집중돼서, 다수에게 분산돼서 작게 느껴지는 사일런트 머저리티. 이건 액티브 마이너리티.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요. 이거는 지지가 약한 거예요. 사일런트 머저리티. 자, 이거는 둘 다 분산돼서 n분의 1이 생기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비용은 다수가 부담하니까 작게 느껴집니다. 이 편익을 보는 소수가 필사적인 로비를 해서 이런 정책을 채택시킨다는 거거든요. 가장 정책이 쉽고 은밀하게 강력하게 채택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객 정치입니다. 방금 전에 문제는 이제 이걸 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답이 3번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함정도 없었고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거. 프롬의 기대이론, 대표적인 과정이론이죠. 공정성 이론, 이것도 목표 설정 이론, 욕구의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목표의 성격이나 이게 동기부여를 좌우한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과정 이론이고, 요거는 내용 이론. 내용 이론. 1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고요. 자, 우리 특별자치단체 이번 올해 시험에 조심해야 된다. 조합하고 비교하면서 마지막 개정법령 때까지 많이 강조를 드렸던 건데, 그리고 모의고사도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가 있었죠. 거의 흡사한 4번 지문. 특별자치단체장을 구성자치단체장은 겸할 수 없다. 의원들도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고 단체장도 특별자치단체장을 겸할 수 있습니다. 따로 선출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지만 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없다 이게 틀린 거죠. 없다. 자, 이건 특별자치단체 설립 목적. 독일사회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를 하거나 과잉적 사항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격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같은 하나의 자치단체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구성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을 한다. 네, 4번만 개발할 수 없다. 이게 틀렸네요. 자, 우리 요거 최근에 마무리 단계에서 많이 제가 보여드렸던 비밀거든요. 자, 자치단체 조합, 특히 지방직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가 국가직이 끝났지만 이제 지방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국가직 시험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마시고 지방직을 이제 대비하는 데 올인하셔야 되거든요. 자치단체 조합은 이거는 시도지사가 승인할 수도 있고 행안부 장관이 승인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행안부 장관이 무조건 승인해야 돼요. 둘 다 법인이라는 점은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겸직이 가능합니다. 의원과 이런 단체장들이요 다 겸직 가능해요. 그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조합회의가 있고 조합장이 있고 이거는 특별자치단체 의회가 있고 특별자치단체장이 있고 조례 이거는 특별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할 수는 없어요. 이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비 이건 규정이 특별히 없고요. 이건 특별회계로 분담하되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립 해산 이거를 이쪽은요 명령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나 행안부 장관이 명령. 그러나 특별자치단체는 명령은 안 돼요. 행안부 장관이 권고만 하는 거예요. 권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겸직이 가능한데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자, 7번 문제부터 조금 난이도가 이제 높아졌죠. 6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맛보기로 그냥 점수 주려고 낸 것 같아요. 자, 7번 이건 조금 난이도가 높았죠. 실수한 분도 좀 계시고
그런데 정확하게 고지협재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셨다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공부를 뭐 적게 한 사람이나 깊이 한 사람이나 다 모르는 문제, 이런 황당한 문제는 아니고요. 뭐 괜찮은 문제였어요. 1번이 틀렸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1번 아무 문제 없잖아요. 저 고지협재관 중에 고는 결정자가 모든 걸 정합니다. 목표도 구체적인 목표까지 다 정해주고, 추상적인 목표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목표까지 정해주고, 집행자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그다음에 집행자는 오로지 기술적인 것만 갖추잖아요. 기행협구추였잖아요. 기행협구추. 기술적인 것만 하는 거잖아요. 이건 정확히 맞는 말이죠. 정확히. 자, 2번 재량적 실현가용은 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목표부터는 집행자가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추상적인 목표를 누가 하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결정자가 하면 이게 제가 되고, 집행자가 이것까지 하게 되면 그거는 관이 되는 거예요. 관. 그러니까 이것도 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나머지는 집행자가 그걸 명확하게 하는 거,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수단을 강구하는 거 전부 집행자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히 맞는 거예요. 자, 3번. 관은 집행자가 모든 거 다 한다고 했잖아요. 정책, 목표, 수단. 모든 걸 다 한다고 했잖아요. 자, 집행자가 목표, 수단을 강구한다. 결정자를 설득한다. 결정자는 그냥 집행자가 수립한 목표나 수단에 대해서 기술한다. 이 말은 뭐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그냥 기술만 해주는 그런 형식적인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결정권은 없는 거예요. 자, 4번은 보십시오. 4번 우리가 지는 고지에서 지는 결정자가 목표를 정합니다. 구체적인 목표까지 정합니다. 구체적인 목표까지는 정합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수단부터는 위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단은 결정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수단은 집행자가 재량적으로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는 맞는데요. 얘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뒤에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근데 1번으로 하신 분이 일부 계셨고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시던데 1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4번이 문제죠. 자, 나카무라 스모모드. 요거는 뭐 워낙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 30년 정도 꾸준히 계속 지금 출제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고지협재관. 자, 집행자의 역할. 집행자가 기술적인 것만 한다. 기술적인 것만 한다. 그게 아까 1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요건 행정적인 권한, 이게 수단이거든요. 행정적인 수단을 위임한다. 그런데 아까 4번 지문에 결정자가 이것까지 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틀린 거예요. 요거는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서로 협상을 한다. 요거는 추상적인 목표만 결정자가 제시를 하고 집행자가 구체적인 목표부터는 집행자가 한다. 관은 추상적인 목표만 제시를 한다는 거죠. 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 집행자가 추상적인 목표까지도 다 한다는 거죠. 모든 목표와 수단을 다 집행자가 강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 효능 만대유. 재량, 이건 재량이 전혀 없고요. 이거는 상당한 재량권을 줍니다. 행정적인 재량권이죠. 행정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거는 집행자한테 주는 거예요. 상당한 재량권. 이거는 광범위한 재량권, 폭넓은 많은 재량권. 이거는 가장 광범위한 집행자가 모든 걸 다 장악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고지협재관, 기행협구추, 그다음에 효능만대유. 자, 8번 문제.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혹시 이 정성적 이 말을 처음 저희 선행장 커리어를 따르신 분들은 처음 들어보진 않았겠죠. 제가 정량적, 정성적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정량은 계량적 이런 뜻이에요. 계량적. 정성은 성질, 질을 따진다는 그게 정성적이에요. 근데 MBO는 계량화된 목표, 객관적인 목표 이걸 설정해서 오브젝티브를 추구하기 때문에요. 추상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질적이거나 뭐 정성적인 그런 목표가 아니에요. 정량적인 목표예요. 항상 정성의 반대말은 정량적, 계량적 이런 뜻입니다. 그런 용어를 모르신 분들은 혹시 리을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약간 또 틀렸을 수도 있어요. 약간의 난이도가 이건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기억과 디귿은 무조건 맞잖아요. 니은은 무조건 틀렸잖아요. 중장기 목표보다 단기 목표, 오브젝티브라는 게 골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뻐지자 이게 골이고 상수하자 이게 오브젝티브야. 디귿 안정적이고 예측. 이게 이제 폐쇄 모형이기 때문에
MBO는 환경이 불확실하거나 유동적이거나 할 때는요, 그런 개방체제에는 적용이 안 돼요. 폐쇄 모형.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안정된 상황. 자, 리을은 개별 구성원의 직무 특성을 일일이 다 반영해서 아닙니다. 계량화된 목표, 객관적인 목표, 다 합의를 통해, 참여와 합의를 통해서 너는 이거 하는 게 좋겠다, 너는 이거 하는 게 좋겠다, 우리 부서는 이거 하는 게 좋겠다. 개인의 목표와 부서의 목표를 합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설정해요. 그게 계량 가능한 목표, objective, 정량적 목표예요. 정량적, 객관적 목표예요. 얘도 틀린 거예요. 그 기억 디귿만 맞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인데 이 문제를 실수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방점은 이겁니다.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이거예요.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근데 중요한 건 수정 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제출한 예산이에요. 본예산이 아직 의결되기 전에, 성립되기 전에 제출하기 때문에 본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서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출한 것 자체가 하나의 성립이거든요. 수정예산 일단 수정해서 제출하면 본예산하고 함께 흡수돼서 심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수정예산은 정부가 중간에 수정해서 제출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성립이에요. 수정예산이 성립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수정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제출하는 거다. 이거에 착안을 하셨더라면 순서가 수정, 본, 그다음에 추경, 그다음에 준예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출을 기준으로 하면 본예산이 제일 먼저 제출이 되지만 그다음에 수정예산, 그다음에 추경이지만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이게 키워드거든요. 그렇다면 본예산 앞서서 수정예산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으로 이제 실수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3번이 답입니다. 3번. 이제 이 문제 좀 실수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바라보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답이 3번입니다. 3번. 자,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자, 이건 우리가 행정학의 최근의 흐름, 큰 흐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학자별로, 이론별로 그런 것들 이제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많이 뭐 비슷한 문제도 풀어보고 해서 약간의 난이도는 있었지만 그렇게 뭐 풀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6번부터 전체적으로 와닿는 느낌이 조금 이제 난이도가 조금 이제 있는 5번까지는 쉬웠는데. 자, 가는 무슨 이론일까요? 거버넌스죠, 거버넌스. 1990년대 중반. 나는 뭘까요? 미국 행정의 지적 위기,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1973년 오스트롬 부부 교수가 공공선택론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발표했던 논문이에요. 미국 행정학이 지적인 위기를 맞았다. 정부 실패 위기를 맞았다. 그래서 경제학적 관점을 받아들여서 이게 바로 공공선택 이론이죠. 1973년. 자, 그 다음에 정치는 요 많이 우리 강조했던 내용이죠. 국가 의사를 결정 표명하는 거고 행정은 이걸 실천하는 관리다. 양자는 엄격히 구분해야 된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굿노 1900년에 무슨 책? 정치와 행정입니다. 정치와 행정이라는 책에서 주장했던, 지금 순서를 알아야 되니까 연도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연도도 조금씩 이런 문제도 풀었고 했잖아요. 자, 왈도는 1945년도에 행정국가론을 발표하면서 행정은 능동적이고 가치지향적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불씨가 돼서 나중에 60년대 말에 신행정론을 제정했잖아요. 이거는 신행정론을 왈도가 주창할 때 그 내용이에요. 현실 적합성, 적실성 같은 새로운 행정의 정립을 시도할 때 새로운 행정학, 이게 신행정론이에요. 신행정론 1968년 미노브룩 회의에서요, 왈도가 총대를 메고 제창을 했던 상. 그러니까 순서가 요렇게 가겠네요. 달아나가 답이 2번이 되겠어요. 2번. 11번. 이건 뭐 정형화된 문제고요. 쉬운 문제고 신축성 유예 방안이 아닌 거 답은 3번입니다. 배정과 재배정은요, 지출 원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적 절차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통제 수단이에요. 나머지는 다 신축성이죠. 해년도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 이거는 수익금은 전부 국고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통일돼야 된다는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 요거는 예산이 책임소관이 회계연도 중에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바뀌는 거. 이건 다 통제보다는 신축성 유지 수단이고 3번의 배정과 재배정은 이거는 통제 수단이에요. 만약에 긴급 배정, 단계 배정, 뭐 조기 배정 이렇게 나왔다면 그건 신축성 유지 방안이 되겠죠. 답이 3번이에요. 자, 12번 문제는
자, 이것도 우리 행정학의 큰 흐름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계셨다면 당연히 이런 그 응용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선행정학 스타일의 공부를 해오신 분이라면 아주 쉬운 문제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단순 암기를 했거나 뭘 한다면 또 모르겠죠. 자, 19세기 근대 자유주의는 야경 국가. 밤에 도둑이나 잡으면 될 정도로 정부는 할 일이 없고 클 필요가 없다. 약체 정부, 값싼 정부. 그게 작은 정부예요. 맞고. 자, 2번 어때요? 2번. 대공황, 케인지안,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이때부터 정책적 이론론이 등장하면서 행정국가로 나가게 되고, 이제 자, 강하고 큰 정부, 크고 강한 정부가 필요하게 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너무 커져서 정부 실패가 생기면서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영국의 대처하고 미국의 레이건은 서로 왈츠를 추면서 신자유주의의 어떤 성공을 서로 이제 축하하면서 춤도 추고 했다고 했죠. 정부 실패 이후에 정부 기능을 줄이고 시장에 대한 개입을 줄여야 된다는 작고도 강한 정부. 작고도 강한 정부. 이게 신자유주의예요. 이건 맞는 말이죠. 자, 그다음에 하이에크, 이 사람이 신자유주의 신행정국가의 창시자예요. 하이에크는 원래 오스트리아 출신의 학자인데 미국 소재로 활동을 했지만 노예로의 길.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자꾸 나대면 의회가 무력화되고 시장 경제는 무너진다. 모든 게 국가 개입, 국가의 어떤 노예가 된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시장 실패를 비판한 게 아니라 정부 실패를 비판하면서 작은 정부를 제창했고, 이게 이제 레이거노믹스의 공급 경제학으로 이어지게 된, 여기 레이거노믹스 공급 경제학으로 이어지게 된, 정부 실패를 비판하고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문제고요.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이고 꼭 행정학도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좋은 문제예요. 판박이형 기출문제가 아니거든요. 보십시오. 직권면직, 틀린 거. 직권면직은 법률상 징계가 아니다. 경감, 정강, 해파 외에는 직권면직, 직위해제, 강임 이런 거는 징계가 아니에요. 맞죠? 자, 정직은 징계 일종으로 보수 2분의 1이 아니라 전액입니다. 전액을 삭감하도록 돼요. 1년 6개월간 승급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예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가 있을까요? 난 휴직하고 싶지 않은데 너 휴직해야 되겠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직권휴직이에요. 휴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권휴직이 있고 그다음에 청원휴직이 있어요. 청원휴직은 자기가 희망해서 희망해서 휴직을 하는. 몸이 아프니까 조금 쉬어야 되겠어요. 1년간만 휴직하겠습니다. 해외 유학을 가야 되겠어요. 휴직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되겠어요. 육아휴직. 그런 건 다 신청이죠. 너 아이 키워야 되니까 아이 낳았으니까 근무하지 말고 휴직이 1년 또 그거 안 되잖아. 그건 청원휴직이고, 직권휴직은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강제로 휴직을 명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홍길동이 갑자기 뭐 이상한 말을 한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자꾸 횡설수설하고 도저히 다른 직원들한테 민폐를 끼치면서 같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신병 같은 약간 그런 증상이 보이거나 하면 조금 치료를 하고 와야 되겠다. 쉬어라. 신병 치료 같은 경우 강제로 휴직 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 조합장으로 선출되잖아요. 그럼 휴직 안 하면서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합장이나 지부장 같은 활동을 할 때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그 업무에만 전담해라라고 동의를 해주거든요. 대신 그냥 휴직을 명령하는 거예요. 넌 휴직해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 4번. 이거는 능력이 부족할 때 직위해제를 거쳐서 그다음에 도저히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직권면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직위해제를 거쳐서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케이스에 지금 해당하는 옳은 설명이에요. 그래서 2번만 맞고,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겠습니다. 우리 징계 종류 한번 1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문제를 4번이 이게 틀린 거거든요. 자, 이거는 립스키의 일선관료제 이론은 기본적으로 일선관료가 정책 대상 집단들한테, 고객들한테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얼마만큼 제공할 것인지 이걸 재량적으로 다 분류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는데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자원이 부족하고 권위에 대한 인정을 안 해주고, 그다음에 뭐하고 대립되는 기대, 목표도 객관적이지 않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객관적이지 않고, 이 일선관료가 뭘 해주기를 원하는지 그 기대와 역할이 모호한 거예요.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현실적으로 발휘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일선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4번 지문은요, 이 말이 틀린 거예요. 단순하고 정형화된 상황이 아니에요. 정책 대상 집단이나 일선 정책 환경이 아주 단순하거나 정형화되거나 기계적으로 막 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재량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관료가. 그때그때. 근데 이런 재량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 시간 뭐 이런 게 안 되니까 제대로 발휘가 안 돼서 일선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단순하고 정형화. 결국 일선 관료로는 기본적으로 일선 관료가 일선에서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고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공정책을 결정한다라는 정치행정 이론론에 해당하는 정책 상향적 집행론에 해당하는 모형이에요. 단순하고 정형화된 이 말이 틀린 겁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6번부터는 난이도가 적정히 다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1번은 최종 모형, 도로가 주장한 최종 모형, 합리성 플러스 초합리성 맞겠죠. 자, 2번 쓰레기통 모형, 권위가 계층제적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대학 조직, 연구소 같은 그런 자율 조직, 분권화되고 자율적인 조직, 응집력이 약하고요. 조직 간의 혼란 상태, 모종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정확히 맞는 말이죠. 점중 모형, 이것도 제가 많이 강조했던 점중주의는 실제 현실적으로 정책 결정이 되는 걸 보더라도 대폭적인 변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실제 대폭적인 변화를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점증적으로 정책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대폭적인 변화는 어렵지만 대폭적인 변화라는 게 좋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점증주의를 주장하는 린드블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가할 때요, 점증주의자들은 실증적이면서도 동시에 규범적인 모형으로서 점증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정책은 대폭적인 변화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현실적으로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규범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 점증주의를 주장을 한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점증주의가 이루어지는데 이상적으로는 점증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인 평가고 점증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점증 모형에서 다운 표현했잖아요. 점증 모형에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주장을 한다는 거죠. 3번도 맞고. 4번은요.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 통제하기 위해서 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는데 위에 거는 맞는데 불확실한 환경에서 어떻게 멀리 내다보고 정확한 예측을 하겠어요? 해보고 아니면 또 바꾸고 가는 단기적인 전략. 단기 반응, 단기 SOP를 활용합니다. SOP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기 SOP가 있고 단기 SOP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회사 모형은 장기적인 SOP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단기 SOP를 통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아니면 또 적용이 안 되면 또 바꿔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단기적인 전략, 단기적인 SOP, 단기적인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자,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책 중립의 정당화 근거. 정당화 근거. 이 문제도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제 언뜻 딱 접할 때는 뭐 좀 정답이 안 보이거나 약간 좀 혼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1번 보세요. 역관주의 폐단 때문에 실적주의가 주작이 되면서 행정은 정권 교체 관계없이 안정되게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정책 중립이 요구됐던 근거고, 그래서 실적주의 초기 때 중립이 엄청 강조가 됐었죠. 1번 그 얘기 하는 거고요. 2번은요.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공평무사하게 불편 부당함 없이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4번 보시면 선거 때 공무원이 특히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선거 때 민주적 기본 질서가 저해될 수 있잖아요. 공명선거를 통해서, 즉 선거 때 공무원의 정적 중립을 통해서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 특정 당의 편을 들면 안 되잖아요. 특정 정당의 편에 서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이것도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자, 3번은요. 계속성, 안정성 유지해서, 이 말은 맞는 말인데 이 문제는 이게 틀린 거예요. 참정권, 정치적인 기본권이 뭐예요? 참정권이죠. 참정권. 정당에 가입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거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어떤 정책 기본권을 제한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게 문제점이에요. 근데 이건 반대로 중립을 요구하면 공무원이 정당 가입도 못하고 정치 자금도 못 되고 뭐 집회 결사도 어렵고 할 텐데, 정치적인 의견 표명 이런 거 어렵고 할 텐데 기본권이 강화될 리가 없잖아요. 이게 틀린 거죠.
조금만 생각하시면 답이 금방 나오는데 아무래도 시험장에서 이제 긴장되고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 수험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국영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행정법이 조금 어려워요. 거기서 이제 약간 뭘 잘못 생각하거나 답이 안 나오고 해서 당황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행정하기도 그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받은 분들이. 답은 3번이에요. 시험장에서 안 보였던 게 시험장에 나와 보면 금방금방 답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돼요. 자, 17번 지방교부세. 이것도 보조금하고 조심해라 라는 거 많이 말씀드리고 의사 문제도 풀었는데 지금 보조금하고 바뀐 지문이 하나가 있어요. 자, 답이 뭘까요? 지방교부세. 재정상 결함, 재정력 격차를 수정하기 위한 그런 조정 자원이잖아요. 맞겠고요. 보특 안부 맞잖아요. 보특 안부. 자, 3번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신청을 하면 중앙관서의 예산에서 그게 반영이 되어야 줄 수가 있다. 이거는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교부세는 중앙관서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법정 교부세율이 딱 정해져 있죠. 내국세 총액의 19.24%,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100%, 그다음에 담배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45%. 이걸 재원으로 해서 분기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기본적으로 신청을 안 해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근데 신청을 해서 받고, 그러니까 중앙관서장한테 신청을 해서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타서 주는 게 그게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그리고 예산에 반영돼야 되고 국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용도도 정해지고 이게 보조금이에요. 3번은 보조금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4번 부동산 교부세, 종부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잖아요. 맞고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 보조금과 교부세는 재정상 결함, 재정 격차 시정. 이거는 국가 정책상 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재원이 법정 교부세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소관부처 예산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소관부처의 예산에 반영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비 부담이 없어요. 정액 지원금이에요. 이거는 몇 프로를 주고 나머지는 보태라. 자비 부담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태야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일반 지원. 사용 용도상 재량이 없는 일반 지원. 이거는 용도가 정해진 특정 지원. 이거는 가난한 자치단체 주기 때문에 형평화 지원. 이거는 가난하다고 주는 게 아니죠. 국가 정책상 필요에 따라 사업을 위임했거나 시책상 장려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효율화죠. 이거는 자치단체 간의 형평을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수평적 조정 지원. 성격이 더 강하고요. 이거는 국가하고 지방 간의 돈을 나눠 쓰는 거기 때문에 수직적 조정 지원이고 수평적 조정 지원의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균등화, 형평화 기능은 없고 효율화 기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효율화 보조금, 얘는 형평화 보조금이라고 불러요. 교부 주체가 행안부 장관, 이거는 중앙관서장, 주무부처 장관이 중앙관서장을 말합니다. 방금 전에 그 지문은 보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금. 자, 18번. 이 문제를 실수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가 안 보이나 봐요. 이 공공기관이니까 안 보였나 봅니다. 특정평가는 국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 총리가 직접 평가하는 거죠. 공공기관은 이거는 외부평가 원칙이고 특정평가, 자체평가 이런 게 없어요. 총리실에 정보업무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서 정보업무평가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칩니다. 맞고요. 1번 틀렸고 3번은요. 예. 자, 행안부 장관은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위임사무는 합동평가도 할 수가 있고 맞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체평가는 중지특공 중에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가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거 이게 자체평가예요. 맞습니다. 1번만 땡입니다. 자, 중지특공 자체평가 소기관 포함해서 필요시 재평가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정보업무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자, 지방도 자체평가 원칙이고요. 원칙이고 위임사무는 행안부 장관이 합동평가합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평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자, 특정평가는 이건 총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부처 관련 정책.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거는 공기업에 대한 평가거든요. 이거는 외부 평가 원칙입니다. 특정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앙행정 여러 부처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19번 문제 이거 우리 많이 강조했었죠. 국가 결산 보고서 중앙과 지방이 좀 다르다.
근데 지금 이 물음은 중앙정부를 물었어요. 중앙정부에는 현금 흐름표나 현금 흐름 보고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그거를 논점을 해서 지금 출제위원이 낸 거거든요. 지방과 중앙정부의 재무제표 구성을 알고 있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얘나 안 돼요. 답이 3번이에요. 재정상태표 특정 시점에서의 재정의 건전성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고요. 재정운용표는 일정 기간 동안 재정의 성과를 알려주는 지표고, 순자산 변동표는 순자산의 변동 크기 추이를 알려주는 표예요. 이게 3대 정부 재무제표고, 다만 결산보고서니까요. 근데 지방도 결산보고서,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상 결산보고서상에는 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방회계 기준이라는 이제 행안부 장관이 정해주는 그 부령에서는 이것도 현금 흐름표도 작성을 해라. 이렇게 플러스 여기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그러나 이걸 만약에 지방정부로 바꿔서 했다고 해도요, 지방정부의 지방회계법상 정식 결산보고서상에는 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 현재 지방정부의 정부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 이렇게 물으면은 여기 이제 현금 흐름표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중앙정부니까 뭐 딴 생각하실 필요 없이 답은 이거는 3번. 자, 이게 재정상태표, 지방도 재정상태표. 요게 성과를 나타내는 이게 재정운영표, 지방도 재정운영표. 네, 현금 흐름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얼마 남았냐, 얼마 흘러갔냐 이걸 알려주는 게 현금 흐름표인데 지방은 이걸 작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순자산 변동표. 국가 중앙정부의 재무제표는 이렇게 되고요. 지방정부 재무제표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러나 결산보고서, 공식 결산보고서 하면 지방도 얘는 없어요. 지방직 시험에서는 조금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전자정보법에서 정의하는 다음의 개념. 이게 바로 정보자원. 이게 다 정보자원이에요. 이런 게 정보자원이에요. 업무, 응용, 콘텐츠, 데이터, 뭐 기술 보안 등. 전자정부의 어떤 구성 요소들, 이걸 정보자원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자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밑그림을 보여주는, 그래서 정보자원에 대한 중복투자, 낭비 등을 막기 위한 그런 범정부적인 아키텍처, 전자정보 밑그림을요 2번 정보기술 아키텍처라고 하고, 요거는 3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누가? 행안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자, 오늘 시험 문제는 앞에 5번까지 좀 쉬웠고요. 뒤에 있는 거는 전반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느끼기에는 약간 중상의 난이도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85점 정도면은 잘 본 시험이라고. 아무리 문제가 쉬워도요 실수를 대부분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점 맞는 게 쉬운, 물론 만점 맞는 분도 이제 계실 테고 뭐 95점, 90점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85점 정도면은 합격권 수준, 뭐 행정학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점수는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간 시험, 이제는 국가직 시험은 끝났어요. 오늘 하루 좀 푹 쉬시고 내일부터는 이제 지방직에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지난 시험에 연전하시는 건요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기회가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2개 중에 하나는 지나갔고, 그래서 조금 쉬셨다가 제 전력을 재정비해서 지방직 시험에 박차를 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해설 강의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